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캠핑장 안전관리사 교육 제4강 응급조치와 구조구급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과 구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그리고 구조 및 구급법에 대해 단계별로 배워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응급처치와 환자 평가. 1.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정의와 목적. 응급처치란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우선 고비를 넘기기 위해 의료상의 조처를 하는 것으로, 환자의 상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정규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하며 치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의 상태를 정상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이후 정규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질병 등의 병세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치료 기간의 단축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 등 응급처치를 통해 다양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행동.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 발생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조치합니다. 위험 여부 확인. 먼저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구조자나 다른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추가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제거합니다. 화재 현장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 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환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환자 반응 확인.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경우 환자에게 크게 소리치거나 어깨를 두들겨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는 발바닥을 때려 확인합니다. 주위의 도움 요청. 환자의 반응이 없거나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료에게 신고를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아는 사람을 지목하도록 하며 눈을 맞춰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 확보와 호흡 확인.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합니다. 기도를 막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즉시 제거합니다. 기도 확보 후 환자가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그래도 호흡과 기침 등 움직임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의 경우 미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 요청. 기도 확보, 호흡의 확인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구조 요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119에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구조 요청은 현장 조사와 함께 응급의료 체계 아래의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즉, 환자의 위치와 상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응급처치의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를 지속해서 시행합니다. 기본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기도 폐쇄 시의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 드레싱 및 붕대 이용,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방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외출혈 환자 응급처치. 개방된 상처에서 피가 나는 상태를 외출혈이라 합니다. 외출혈 환자에 대한 1차 평가 시 치료해야 할 출혈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심하면 상처 부위를 재빨리 지혈한 후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합니다. 외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동맥출혈, 정맥출혈, 모세혈관 출혈 등 세 종류로 구분되며 동맥출혈이 가장 심한 형태의 출혈로 응고가 쉽게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혈 환자에게는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출혈 환자 지혈법. 대부분 외출혈은 직접 압박하면 대부분의 출혈은 멈춥니다. 10분이 지나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상처 부위를 넓혀 더 세게 압박합니다. 압박붕대를 감아놓은 후 부상 부위나 다른 부상자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피에 젖은 드레싱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새 드레싱을 덧댑니다. 일회용 장갑이 없으면 깨끗한 헝겊이나 거즈를 덧대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면 상처 부위를 높여서 지혈합니다. 이때 직접 압박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점을 눌러 지혈합니다. 동시에 상처 부위에 직접 압박을 가합니다. 뇌출혈 환자 응급처치. 뇌출혈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신체 내부에 출혈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출혈의 증상으로는 주요장기, 흉부, 복부의 통증이나 부종, 입과 항문 등으로부터의 출혈, 압통과 강직, 혹은 팽만된 복부, 암적색이나 선홍색 구토물을 토하는 경우, 어두운 흑색변 또는 선홍색 혈변이 나오는 경우 등입니다. 뇌출혈 환자 응급처치는 쇼크 예방과 처치에 중점을 둡니다. 뇌출혈의 최종 치료는 병원 수술실에서만 가능하므로 뇌출혈 의심 환자는 최대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출혈 환자 처치 순서. 기도 개방, 호흡 유지, 혈액순환 등을 확인합니다. 구토에 대비하며 구토 시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뇌출혈이 있으면 지혈합니다. 손상된 사지의 뇌출혈이 의심되면 부목을 댑니다. 쇼크에 대비해 환자의 다리를 20에서 30cm 정도 들어 올려주며 코트나 담요 등으로 덮어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쇼크 환자 응급처치. 쇼크는 순환 혈액량 감소나 말초혈관의 확장과 심장 이상, 신경성, 아나필락시스 등의 원인에 의해 조직에 저산소증을 일으켜 탄산가스나 유산 등 대사산물의 축적을 일으킨 상태를 말합니다. 쇼크를 적절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기관과 세포의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쇼크로는 출혈성 쇼크가 있으며 출혈에 의한 혈액소실로 심혈관계의 혈액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쇼크의 증상과 징후는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의식 수준의 변화, 불안, 긴장, 초조 등. 피부와 입술, 손톱이 창백해지고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며 체온이 저하. 오심과 구토, 심한 갈증. 빠르고 약한 맥박, 불규칙하고 낮은 호흡. 심각한 쇼크일 경우 무반응. 쇼크 환자 처치. ABC, 즉 기도, 호흡, 혈액순환 유지와 함께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외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자를 똑바로 눕힙니다. 척추 손상 가능성이 없다면 다리를 20에서 30cm 정도 높여 하지에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가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합니다.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개방성 연부조직 손상 환자 응급처치. 피부를 비롯해 지방조직, 근육과 혈관, 섬유조직, 신경 등의 신체 조직을 연부조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뼈와 치아, 연골 등은 경부조직에 해당합니다. 연부조직의 개방성 손상은 표피나 신체의 주요 부분을 덮고 있는 점막이 손상되면서 내부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부가 절단되고 파괴되어 피부 아래의 조직까지 노출된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 연부조직 손상의 유형으로는 찰과상을 비롯해 열상, 천자상, 박탈창, 절단, 압좌상 등이 있습니다. 개방성 연부조직 손상의 유형. 찰과상. 피부가 단순히 벗겨지거나 긁혀 표피와 진피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진피에 손상된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스며 나올 수도 있지만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상. 피부의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이 베이거나 들쭉날쭉하게 찢기는 것으로 심부의 근육, 그리고 연관된 신경과 혈관까지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천자상.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가 피부나 다른 조직을 뚫고 지나갔을 때 발생하며 천공 천자상과 관통 천자상, 총상이 있습니다. 박탈창. 피부판과 조직이 찢겨 늘어지거나 완전히 벗겨진 경우를 말합니다. 절단. 손가락, 발가락 같은 사지의 일부가 완전히 잘리거나 잘린 후 피부에 피판처럼 달려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압좌상. 사지가 기계류와 같은 무거운 물체에 끼어 연부 조직과 내부 장기가 심한 외부 출혈과 내부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압좌될 경우 발생합니다. 개방성 연부 조직 환자 응급처치. 조치자는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용 장갑이나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가위 등을 이용해 의복을 제거, 상처를 노출시킵니다. 상처 표면을 깨끗이 하고 상처에 꽂혀 있는 조각이나 파편을 뽑지 않습니다. 출혈 부위를 지혈합니다. 주기적으로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게 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폐쇄성 연부조직 손상 환자 응급처치. 폐쇄성 연부조직 손상은 둔탁한 물체가 신체의 위력이 가해지면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찢어지지는 않지만 표피 아래의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어 폐쇄된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폐쇄성 손상이 있는 환자는 항상 손상 기전을 고려해야 하며 심각한 손상 기전의 경우 119에 인계할 때까지 뇌출혈과 쇼크를 조심해야 합니다. 폐쇄성 연부조직 환자 응급처치. 환자의 기도와 호흡, 순환 처치를 합니다. 얼음 주머니를 환부에 대고 지혈하되 20분 이상 되지 않습니다. 마치 내부 출혈이 있는 것처럼 다루고 내부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쇼크 처치를 병행합니다. 통증과 부종이 있는 변형된 사지는 부목으로 고정합니다. 절단 환자 응급처치. 절단 환자는 손과 발, 손가락과 발가락 등 사지의 일부가 잘리는 형태의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절단 환자의 처치는 다른 외출혈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혈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지혈 방법은 적절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절단 환자 응급처치. 절단된 부위를 직접 압박해 지혈하고 사지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오염 방지 조치 후 드레싱이나 큰 천을 몇 겹 덧댑니다. 다른 지혈 방법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만 지혈대를 사용합니다. 절단된 부위를 찾아 119에 인계합니다. 절단된 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싼다. 화상 환자 응급처치.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거나 괴사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화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화상으로 피부가 손상되면 세균 침입에 의한 감염, 체액, 손실, 온도 조절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상 시 주로 손상되는 부위는 피부이나 심한 경우, 종종 근육과 뼈, 신경과 혈관을 포함하는 피부 속 구조까지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눈이 손상될 수도 있고 화염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들이켜면 호흡기계에 조직 부종이 생기고 그로 인해 기도 폐쇄를 유발, 호흡 부전과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 환자 응급처치. 화상 환자의 의복은 제거하지 않고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물수건을 대줍니다. 입, 코, 후두 등 기도 손상의 징후를 살핍니다. 그을음, 코털이 탄 경우 얼굴 화상, 심각한 손상과 쇼크에 대비해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감염 예방과 체온 유지를 위해 화상 부위를 붓지 않는 멸균 드레싱으로 덮습니다. 손과 발의 화상은 장신구를 제거하고 멸균 거즈 패드로 분리합니다. 눈 화상의 경우 눈을 뜨지 않도록 하고 양쪽 눈을 멸균 거즈 패드로 가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은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화학약품을 씻어내고 화상 부위를 건조한 소독 드레싱 또는 깨끗한 수건으로 덮습니다. 화학약품이 말랐다면 먼저 솔로 털어내고 물로 씻습니다. 근골격계 손상 환자 응급처치. 근골격계 손상은 뼈가 부러진 상태인 골절, 개방성 골절, 폐쇄성 골절, 관절 구조의 손상으로 관절이 분리되거나 분열된 상태인 탈구,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된 상태인 염좌, 좌상, 근육 이완 등이 해당합니다. 근골격계 손상 환자는 뼈의 변형 또는 굴절, 동통과 압통, 부종이 생기거나 멍이 드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러진 뼈끝이 서로 부딪혀 발생하는 소리인 연발음이 나타나고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기도 하며 운동 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손상 환자 응급처치. 다친 곳의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 절대로 환자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처리한 후 통증이나 부종이 있는 사지 변형 부위에는 부목을 댑니다. 개방된 상처가 있으면 멸균 드레싱으로 덮고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손상 부위에 냉찜질합니다. 독버섯, 독성식물 중독 환자 응급처치.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버섯은 수천 종에 이르지만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 중 생명을 위협하는 독버섯은 약 5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열매, 온나무 등 독성식물도 만지면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먹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맹독성 버섯으로는 개나리 광대버섯, 노란 길민 그물버섯, 조무단 버섯 등이며 미나리아 제빗과 식물, 미치광이풀, 동미나리, 족두리풀, 꽃무릇,
부순나무 등은 과량 복용 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독버섯을 먹었을 때는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이내에 메스꺼움, 어지러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근육경련, 혼수 상태가 나타나고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독성 식물을 접촉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다르나 보통 12시간 이내에 가려움이나 발진, 농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따끔거리기도 하며 고열이 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독버섯, 독성식물 중독 환자 응급처치. 독버섯을 먹었을 경우 기도 유지 및 호흡 확인이 필수적이며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여 토하게 합니다. 먹다 남은 버섯은 보관해 추후 치료에 참고합니다. 119에 신속히 신고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합니다. 독성식물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비눗물이나 찬물로 접촉한 피부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가벼운 증세라면 1에서 2컵의 오트밀을 섞은 미지근한 물에 목욕하거나 칼라민 로션 등을 바릅니다. 가려움이나 발진 증세가 계속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환자 평가. 응급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접할 때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 본인의 안전을 우선한 뒤 환자의 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 환자의 처치에 앞서 우선 평가를 진행, 각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된 프로토콜을 평소에 익힘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응급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는 현장조사, 현장평가, 1차 평가, 신체 검진 및 병력 조사 순으로 시행합니다. 현장조사, 현장평가. 현장조사는 응급처치를 시행할 자가 응급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 확인. 현장에 접근하기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응급처치자와 환자, 목격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접근합니다. 위험 물질, 충돌 현장, 교통의 흐름, 범죄 및 폭력 현장, 냄새 등 환경적인 요소를 비롯해 각종 위험 징후를 확인한 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감염 방지 조치. 혈액과 타액, 체액 등 환자의 신체 분비물로부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보호 안경, 보호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을 착용해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처치자를 보호합니다. 외상에 대한 손상 기전 파악. 외상 환자의 경우 손상을 초래한 원인인 손상 기전을 파악함으로써 초기에 손상 부위를 비롯해 손상의 형태, 손상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자 수 확인. 현장에는 여러 명의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를 둘러보는 동시에 사고와 관련 있는 이들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봄으로써 환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차 평가. 응급 현장에서 1차 평가를 하는 이유는 뇌와 심장, 폐와 척추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의 이상 여부를 신속히 평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즉각적으로 처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차 평가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발견했을 때, 즉 기도가 막혔거나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나서 다음 평가를 계속합니다. 1차 평가는 의식상태 확인, 기도 개방, 호흡상태 평가, 순환상태 평가 순으로 시행합니다. 의식상태 확인. 환자에게 말을 걸어 처치자를 알림으로써 환자의 의식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동시에 이송과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식상태 확인은 다음에 AVPU 척도를 이용해 판단합니다. 의식 명료는 깨어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장소, 현재 시각에 대해 명료하게 대답하는 상태. 언어 반응은 이름과 장소, 현재 시각을 모를 수 있으나 언어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 통증 반응은 눈을 뜨지 않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나 피부를 꼬집는 등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 무반응은 눈을 뜨지 않고 통증 자극 등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기도 개방. 환자의 기도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증상과 징후를 보일 때는 즉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합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환자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상태에서 하악 견인법을 시행해 기도를 개방합니다. 외상 환자의 경우 손으로 계속 경추를 고정해야 합니다. 호흡 상태 평가. 기도 개방이 확인되면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반응을 보인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골하거나 코를 고는 소리와 비슷한
비정상적인 숨소리나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기도를 계속 열어두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흉곽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살핍니다. 또 숨쉬는 소리가 나는지,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내쉬는 공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순환 상태 평가. 호흡 문제가 처치되면 환자 스스로 호흡하고 기침하며 움직이는지 등 순환의 증거를 비롯해 맥박과 피부 상태, 출혈 등 순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맥박은 경동맥과 요골동맥을 확인해 판단하며 맥박이 없고 스스로 호흡과 기침, 움직임 등 순환의 증거가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요골맥박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피부의 색깔과 온도, 습도 등 피부 상태를 통해 혈액순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심한 출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는 최악의 경우 1에서 2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혈액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지혈합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1.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중요성.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춰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인체의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인체에 들어와 세포로 운반되기 위해서는 입과 코에서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도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혹은 기도가 개방되어 있어도 환자가 호흡할 수 없다면 산소가 인체로 들어갈 수 없어 세포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호흡이 중지되면 심장 박동도 멈추게 되는데 이를 심정지라고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4에서 5분 이내에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심정지 5분 내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하며 주위에 자동심장 충격기, 즉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준비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환자의 반응 확인.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면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119 신고. 환자의 의식, 반응이 없으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호흡 등 환자 상태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기도 개방.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가슴 압박 30회 시행.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 깊이는 약 5cm, 소화는 4에서 5cm,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합니다.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릴 때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 시행합니다. 회복 자세.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가슴 압박법.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동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의 핵심이며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초당 약 2회 정도 압박해야 하는 속도이며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슴 압박법은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응급처치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며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슴 압박 시행 방법. 1단계, 환자의 가슴 중앙을 찾습니다.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 눕힌 후 가슴 중앙에 있는 앞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찾습니다. 명치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위쪽 지점입니다. 2단계, 손바닥을 겹쳐 올리고 팔꿈치를 편다. 한쪽 손바닥 뒤꿈치를 앞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놓고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쳐 올립니다. 이때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가슴에서 떼어 놓습니다. 팔꿈치는 쭉 펴고 어깨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3단계, 체중을 실어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팔과 어깨의 힘이 아니라 온몸의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합니다.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듯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압박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슴이 최소 5cm 이상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심장으로 혈액이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 시행 시 합병증. 가슴 압박법 시행 시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에서 10초 이상 가슴 압박이 중단될 때 생기는 산소 부족이나 폐색전을 비롯해 흉부 손상, 흉곽 내장기 손상, 복강 내장기 손상, 혈 심낭염, 저산소 혈증에 의한 뇌 손상, 대사성 산독증 등의 병증입니다. 인공호흡법.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순서에서 가슴 압박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폐에 공기를 공급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공호흡법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공호흡법 종류와 특징. 인공호흡법에는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법, 구강대 기공 인공호흡법, 호호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법 등이 있습니다.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 입과 입을 통해 처치하는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은 가장 간단하며 빠르고 많이 시행되는 인공호흡법으로 구조자의 평상시 호흡량과 같은 보통 호흡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보통 호흡을 하는 이유는 환자의 폐가 과다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자가 과호흡할 때 생기는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법. 대부분은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입으로 숨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경우, 즉 입을 벌릴 수 없거나 이를 꽉 다물고 있을 때, 환자의 입에 구조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하기 어려울 때, 환자가 입 주위를 심하게 다쳤을 때, 치아가 전혀 없을 때, 부상자의 입이 너무 클 때 등은 코를 통해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한 손으로 환자의 턱끝을 들어 올리면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환자의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상자의 입을 벌리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강대 기공 인공호흡법. 후두 제거 수술을 받은 성대 관련 질환자나 암 환자의 기공을 통해 인공호흡이라는 방법으로, 기공은 목의 앞쪽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호흡법은 기공을 통해 공기가 폐로만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후두를 통해 위쪽에 있는 상기도 방향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을 때 부상자의 코와 입을 막아야 합니다. 구조자는 한 손으로 부상자의 코와 입을 막고 머리와 목은 수평으로 유지한 채 부상자의 기공을 관찰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느끼면서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보호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법.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을 꺼리거나 망설이는 경우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호흡법으로 환자의 얼굴에 보호기구를 얹은 후 이를 통해 시행하는 인공호흡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공호흡용 보호기구에는 안면 마스크형과 안면 보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면 마스크형은 환자의 입과 코를 덮고 공기가 한쪽으로 통하도록 밸브가 있는 형태의 보호기구를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환자가 내쉬는 숨이 구조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면 보호형보다는 인공호흡에 더 효과적입니다. 안면 보호형 보호기구는 구조자가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장착된 투명한 플라스틱 관으로 안면 마스크형보다 부피가 작고 값이 싸다. 안면 보호형은 그 주위로 공기가 새어나올 수 있으니 보호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코를 막아야 합니다. 인공호흡법 시행 시 주의할 점. 인공호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개방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 개방은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해 환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을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감겨 턱을 받쳐주는 방법입니다.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최근에는 기도 확보와 가슴 압박만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오직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분당 100회씩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국 심장재단이 일반인 대상 지침에서 인공호흡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개정되어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 압박만으로 호흡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감염이나 중독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하고 산소 공급보다 혈액순환이 더 중요한 사람의 신체 기전에 따른 것입니다. 인공호흡법 시행 시의 합병증. 인공호흡법 시행 시에는 위와 폐의 과다 팽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위로 유입되어 위가 팽창하며 위 내용물이 역류해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토와 흡인성 폐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폐 과다 팽창으로 흉곽 내 압력이 상승, 심장에 무리를 줘 심박 출량을 줄이는 합병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제 세동기. 자동제 세동기의 개요와 중요성. 자동제 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는 심정지 상태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입니다. 심정지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이에 대한 처치는 전기적 재세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세동 성공률은 심실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에서 10%씩 감소하므로 심정지가 오면 신속히 재세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동제 세동기는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 심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재세동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며 재세동이 필요한 상황일 때 자동으로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이 기기는 의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제 세동기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이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상시로 비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장 47조 2항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했으며 해당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 차량 중 객차,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공동주택,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제 세동기를 환자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인 재세동 프로그램.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장소 등에 자동제 세동기를 갖춰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일반인 재세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자동제 세동기를 비치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함께 재세동 처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제 세동기 분류와 사용법. 자동제 세동기는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모양이 다양하지만 사용 대상의 나이에 따라 성인용과 유아용으로 재세동을 유도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자동 제세동기와 반자동 제세동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상 나이에 따른 분류. 자동제 세동기는 사용 대상의 나이에 따라 성인용과 유아용으로 나뉘는데 패드의 크기와 전달되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인용 자동제 세동기는 성인에게만, 유아용 자동제 세동기는 8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사용합니다. 만약 유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아용 자동제 세동기가 없다면 수동제 세동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제세동 유도 방식에 따른 분류. 완전자동 제세동기는 전원을 켜고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면 제세동기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고, 반자동 제세동기는 구조자가 제세동 시행 버튼을 누르도록 음성 또는 화면으로 지시해주는 기기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제 세동기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반자동 제세동기가 주로 보급되는 실정입니다. 자동제 세동기 사용법. 자동제 세동기의 사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동제 세동기는 전원 켜기 패드 장착 분석 진행제 세동 시행 등 4단계를 거쳐 작동되는데 이를 자동제 세동기의 일반적 4단계라고 합니다. 자동제 세동기는 제조사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데 기기의 모양, 버튼의 위치, 적용 순서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자동제 세동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단계에 따라 구동됩니다. 전원을 켭니다.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일부 기기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모델도 있습니다. 패드를 붙입니다.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어 좌우를 구분해주고 부착 위치에 따라 부착합니다. 분석을 진행합니다. 1인 심폐소생술이라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에 따라 분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충전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안내에 따라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분 후 다시 분석을 진행할 때까지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3. 가벼운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1. 심각하지 않은 상황의 응급처치. 생명을 해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행하는 응급처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의 치료 이전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장애를 최소화하고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에 매우 중요한 처치입니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 가야 할 필요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심각할 정도의 피해가 없는 간단한 처치도 캠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피해를 방치한다면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응급 상황에 모든 이가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개인이 학습하면 유익한 기술과 노하우다.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구조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상황 파악과 응급처치 방향을 정하고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사고 상황과 환자의 부상 정도를 파악합니다.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사람을 확인하고 구조자 자신의 안전도 확인합니다. 구조 요청. 현장 조사 후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할지를 판단합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면 신속히 육하원 측에 의거해 신고합니다. 이 간단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별 대처법. 벌 등 해충에 쏘였을 때, 벌의 침이 피부에 박혔을 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살살 긁듯이 제거합니다. 벌에 쏘인 자리에 얼음 주머니를 대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곳을 쏘여 몸이 붓고 숨을 쉬기 어려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해충에 쏘였을 때도 증상을 살펴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독사인지 독이 없는 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독사는 일반적으로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고 목이 가늘며 동공이 수직으로 생겼습니다. 물린 부위에 송곳니, 자국이 생깁니다. 독사에 물렸다면 물린 상처가 있는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15cm 위쪽을 벨트나 옷가지, 손수건 등으로 가볍게 묶어 혈액순환을 차단하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독사와 독이 없는 뱀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뱀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만약 물렸다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접촉했을 때 야생동물과 접촉하거나 물리면 공수병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광견병이라고 불리는 공수병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여우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체내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하니 야외에서 만나면 접촉하지 말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는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물질이 신체에 꽂혔을 때 쇠나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신체에 꽂히게 되면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움직이거나 제거하지 않고 상처 부위의 옷을 벗기거나 잘라냅니다. 가능하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하고 드레싱이나 깨끗한 천 등으로 이물질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물질 일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자르거나 부러뜨리지 않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코피가 날 때 등 기타.
코피는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혈액과 심장, 간 질환, 외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날 수 있으니 제대로 원인 파악을 한 후 대처해야 합니다. 코피가 나면 피를 삼키지 말고 편하게 앉은 자세로 안정을 취합니다. 얼음찜질이나 찬물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4. 구조구급법. 1. 구조구급의 중요성. 구조의 사전적 정의는 재난을 당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이고, 구급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냄입니다. 구조 및 구급은 재난 상황이나 위급함에서 인명을 구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 구급 서비스 품질 관리 보고서를 참고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892건으로 1만 건에 육박했으며 일평균 이송 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많았고 119에 접수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조 및 구급 활동이 이뤄진 사고 현장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등 응급처치 전문가 자격을 갖췄음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운반이나 부목법, 드레싱 및 붕대법 등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들은 사고 현장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함으로써 응급처치 전문가의 업무를 돕고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구조 및 구급법의 실제 환자 운반법. 사고 현장에서 구조자의 구조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운반입니다. 부상 부위에 따라 운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부상 부위와 상태를 고려해 운반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를 운반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행해 운반 시에 추가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운반법에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운반하는 방법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들 것을 사용하는 운반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운반법의 종류와 특징. 단독 운반법. 단독 운반법은 1인이 할 수 있는 운반법으로 안기법, 부축법, 업기법, 매기법 등이 있습니다. 안기법은 환자의 머리나 다리, 앞가슴, 배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의식 있는 환자로 몸무게가 가볍거나 노약자에 대해 단거리를 운반할 때 사용합니다. 부축법은 한쪽 발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를 어깨로 부축해 운반자가 환자의 목발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업기법은 머리나 다리를 다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며 운반자는 부상자의 두 팔을 어깨에 올린 다음 부상자의 두 손을 운반자의 앞가슴에 겹친 후 한 손으로 잡고 몸을 앞으로 숙여 부상자의 체중이 운반자의 등에 실리게 하고 걷습니다. 매기법은 환자의 복부가 운반자의 어깨에 걸쳐지도록 매고 환자의 다리와 팔이 운반자의 앞가슴 쪽으로 내려오도록 해 운반자의 양손으로 다리와 팔을 잡은 상태에서 운반합니다. 2인 운반법. 2명의 운반자가 환자를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2인 운반법에는 가마법과 2인 안기법, 2인 안장법 등이 있습니다. 가마법은 머리에 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부상자를 비교적 원거리 이동할 때 적용합니다. 두 운반자가 각각 자신의 오른손으로 왼손 팔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다른 운반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서 가마 형태로 만든 후 부상자를 그 위에 앉히고 부상자가 양손으로 두 운반자의 어깨를 잡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인 안기법은 의식이 없는 부상자를 운반자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방식으로 운반자가 마주보고 부상자의 허벅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서로 마주잡고 반대쪽 손으로 부상자의 허리 부분을 교차하여 잡아 자세를 안정시켜 운반합니다. 2인 안장법은 의식불명인 환자의 두 손과 다리를 운반자 2명이 각각 잡는 방법입니다. 골절 환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3인 운반법. 3인 운반법은 3명의 운반자가 누워있는 부상자의 머리와 가슴, 허리와 볼기 부위, 다리 부분에 앉아 두 팔을 넣고 동시에 일어나 함께 가슴에 앉는 방식으로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속도를 맞추기 위해 동작을 시행할 때는 구령을 넣어야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운반법. 도구를 이용한 운반법으로는 좁은 계단이나 통로에서 유용하고 환자의 체중을 받쳐줄 만한 의자를 사용하는 의자 운반법과 환자를 눕혀서 2명 내지는 4명이 운반하는 들것 운반법 등이 있습니다. 환자 끌기. 환자 끌기는 위의 환자 운반법이 여의치 않을 때나 급박할 때 시도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옷이나 발, 어깨 등을 잡거나 담요에 올려 끄는 이동 방법이며 목이나 척추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긴급 시에만 사용됩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끌 때는 머리에서 발까지 긴 축의 방향으로 끌어야 하며 옆으로 끌지 않습니다. 더불어 몸을 굽히거나 비틀어서도 안 됩니다. 부목대기. 부목은 팔다리의 외상이나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응급수단으로 환부를 고정해 대는 기구를 말합니다. 부목을 대는 이유는 부상을 방지하거나 악화하지 않도록 하며 초기 치료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목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사용하면 안 되며 너무 빡빡하게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압력 조절을 해야 합니다. 부목의 종류로는 견고한 재질로 만든 경성 부목, 패드 부목, 성형 부목, 철사 부목, 나무 부목, 부드러운 재질의 연성 부목, 공기 부목, 진공 부목, 생활 부목,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지, 나무젓가락, 우산, 골판지 박스 등등이 있습니다. 드레싱 및 붕대법. 드레싱은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위생 거즈를 덮고 붕대를 감아줌으로써 출혈을 억제하고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직접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레싱을 시행한 후에는 출혈이 되지 않도록 붕대를 감아 충분한 압력을 줍니다. 이때 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의 맥박을 감지하는 등 순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붕대법에는 환행대, 나선대, 나선절전대, 사행대, 매가대 등이 있습니다. 환행대, 동일 부위에 겹쳐 감는 것으로 붕대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 나선대, 환행대를 2에서 3회 시행한 후 1회 감을 때마다 앞에 감은 붕대의 2분의 1 정도 겹치도록 감아 올라가는 방법. 나선절전대, 나선대로 감아 올라가다 상처 부위에서 지혈하기 위해 압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 사행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감는 방법으로 부목과 피복 보호용 멸균 거즈 등을 급히 압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매가대, 환행대를 2에서 3회 시행한 후 1회 감을 때마다 앞에 감은 붕대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겹치도록 교차하면서 감아 올라가는 방법. 물놀이 사고 구조법. 익수사고 발생 시 주위에 소리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을 활용해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해 구조합니다. 안전장비가 없다면 빈 아이스박스나 물놀이 공 등 의지할 수 있는 물건을 던져주거나 긴 막대를 이용해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입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끈을 이용해 구조자의 몸을 단단히 묶고 고정한 후 빈 페트병 2개를 끈으로 연결해 겨드랑이에 끼고 물에 들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합니다. 물 밖으로 구조한 후에는 119 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4강 응급조치와 구조구급법을 마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익히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한 캠핑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